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의 100% 인상 제재까지 가하겠다며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한국을 압박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경악시켰고 한국이 갑질을 당하던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어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파격적인 대응에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길래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던진 숫자는 제 머릿속의 모든 군사, 외교적 상식을 단숨에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로 10조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 내는 1조 4천억 원. 그건 애들 장난하는 수준도 아니지. 그가 무심하게 뱉어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더라고요. 당장 머릿속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계산해 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숫자와는 아예 앞자리부터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국방부 부차관보 게럿이 즉각 맞장구를 치며 나섰습니다. 나토의 2% 기준을 보십시오. 폴란드나 발트의 연안국들, 심지어 독일도 이제 기준을 넘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보호 아래 숨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의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서울이 우리 미군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만약 10조 원을 내지 않겠다면 당장 주한미군 28,000명을 전원 철수시키세요. 그리고 한국산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때려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으려 들다니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앞에 노트 귀퉁이에 망상적 산수라는 두 단어를 적어두고 밑줄을 2번 그었을 뿐이죠. 테이블 건너편의 마커스 윌슨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간 뒤에도 회의실에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해리슨 국장이었습니다. 1시간, 딱 1시간 줍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모든 평가 보고서, 모든 비상계획 파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의 목소리에는 이 선언이 부처 내 그 누구와도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폭탄 선언이 워싱턴을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가 예상한 것은 빗발치는 항의나 긴급 외교 채널의 가동이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거나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비행기에 오르는 그림을 기대했죠. 하지만 12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한국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겁니다. 게럿 부차관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철수 통보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죠. 알아서 기어들어 올 겁니다. 마커스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새 행정부가 아직 이런 위기 대응에 익숙하지 않아서 입장 정리가 늦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나오는 침묵에는 수면 아래의 소란스러움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들려오는 침묵은 체스판에서 이미 다음 수를 결정해 놓고 상대의 시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고수의 그것처럼 서늘했어요. 새벽 2시,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며 한반도 지도를 노려보던 제 머릿속에 불현듯 수십 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던 아버지가 스치듯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나 공포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었다. 뭔가 아주 단단한 것.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상념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참에서 넘어온 7페이지짜리 긴급평가 보고서는 회의실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게럿 부차관보님, 그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방산업정책국의 림 박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요? 괌이나 일본으로 재배치하는데 당장 필요한 인프라 확장 비용만 최소 430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는 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요. 게럿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말 끝까지 들으시죠. 림 박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던 지리적 이점을 대체하기 위해 띄워야 할 추가 항모 전단 건조에 1,500억 달러, 거기에 미사일 방어 체계 재배치에 80억 달러, 태평양 물류 공급망 유지에 매년 120억 달러가 추가로 깨집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미군이 한국을 포기함으로써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허공에 날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10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고 그 5배를 쓰자는 게 당신들 논리입니까? 당신들은 수학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해리슨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떠나겠다고 협박했는데 알고 보니 떠날 여력이 없는 건 우리 쪽이었군. 그럼 관세로 압박하면 됩니다. 게럿이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쳤습니다. 100% 관세 때리면 반도체 팔아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당장 다음 주에 박살날 겁니다. 이번에는 기술부서의 책임자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부차관보님, 박살나는 건 우리 경제와 국방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 낸드 플래시의 5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얘기가 아닙니다. F-35의 임무 컴퓨터, 순항 미사일 타겟팅 알고리즘,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네트워크 서버가 전부 한국산 메모리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수출을 90일만 중단해도 태평양 전구의 미군 작전, 준비 태세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40% 이하라고? 해리슨 국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네. 그 말은 즉 6개월 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작전 통제권을 중국에 고스란히 헌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럿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인텔이 있고 마이크론이 있잖소. 국방물자는 미국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면 된다고. 돈을 더 부어서라도 당장 국내 생산을 늘려. 기술 책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팹들은 아직도 7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잡느라 허덕이고 있지만 한국의 삼성은 이미 3나노 공정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돈 쏟아붓는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잘난 장비를 사오면 될 거 아니오? ASML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그 EUV 장비는 한 대에 2억 달러가 넘고 대기표만 몇 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은 단순히 그 기계를 가진 게 아니라 그 민감한 장비를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 최적화하고 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압도적인 노하우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백지수표를 들고 무제한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거라 쫓아가도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데만 보수적으로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한국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차세대, 반도체 공정으로 또 한 세대 저 멀리 달아나 있겠죠. 그들을 기술력으로 누르겠다는 건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을 박살내는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되었던 회의는 지지부진한 채로 끝나버렸죠.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이 100% 반도체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해버린 겁니다. 부차관보님,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심장에 총을 쏜 겁니다. 저녁 7시, 사색이 된 재무부 보좌관이 제 사무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발표 직후 90분 만에 나스닥 선물이 폭락했습니다. 애플, 구글, 퀄컴, 엔비디아의 대관 담당자들이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 만에 이들 기업이 날린 시가총액이 웬만한 중견 국가 GDP를 넘겼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꺼낸 카드 때문에 우리 기술 기업들의 숨통이 먼저 끊어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게럿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더듬거렸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과민 반응일 뿐이요.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면 무슨 지정학적 우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태평양 사령부의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공격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대만은 전진 기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아예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요.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전역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전방 억지력의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이 빠지면 태평양 억지력은 60%가 증발합니다. 우발 사태 대응 시간은 72시간 늘어나고 연간 작전 비용은 520억 달러가 치솟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부차관보님. 그때 정책 담당 차관이 피곤한 얼굴로 화면 하나를 회의실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죠. 차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전 세계의 광케이블 인터넷 트래픽의 25% 이상이 한국의 연안 인프라 노드를 거칩니다. 만약 한국이 이 인프라에 대한 협조를 끊어버리면 우리 월스트리트의 금융결제 시스템과 국방부 통신망의 전송 속도는 당장 60% 이상 저하됩니다. 이걸 우회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군 철수라는 얼토당토하는 카드로 미국 금융시장과 국방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나라를 협박한 겁니다. 게럿 부차관보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48시간의 철저한 침묵 끝에 마침내 한국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길고 장황한 해명이나 분노 섞인 항의를 예상했던 워싱턴의 모든 이들은 단 6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건조하고 평온한 입장문 앞에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보 계획은 항상 모든 동맹 시나리오를 상정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모든 구성에 맞춰 나아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하자는 말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원한다면 떠나도 좋다. 우리는 이미 흔들림 없이 설 준비가 끝났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입장문을 2번, 3번 연거푸 읽어내린 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은 우리가 협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 없이도 완벽하게 굴러갈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는 뜻이군.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력으로 자신들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워싱턴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회의실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또 다른 숫자들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며 얻는 이익이 훨씬 컸다면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어떠한 수단도 없었다면 도대체 왜 한국은 매년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방위비를 아무런 군말 없이 부담해왔던 걸까요? 왜 그들은 10조 원이 훌쩍 넘는 자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어 전 세계 미군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시설인 캠프 험프리스를 지어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었던 걸까요? 유럽의 다른 동맹국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자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토지 사용료와 환경 부담금을 악착같이 청구했고 미국을 그저 필요할 때만 빼먹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나 값싼 용병쯤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 온 것은 결코 우리가 없으면 당장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데이터들처럼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인프라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우리의 반도체 의존도와 태평양 물류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오히려 우리 쪽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묵묵히 지갑을 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예우로 미군을 대우했던 이유는 단 하나로만 귀결되었습니다. 70년 전 이름 모를 낯선 땅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워준 미국에 대한 신의 바로 그 피로 맺은 혈맹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을 그저 돈줄로만 볼 때 한국만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진짜 형제처럼 대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어느 동맹국도 보여주지 않은 숭고한 책임감과 충성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결한 형제의 의리에 대고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헌신을 무임승차라 조롱하며 10배의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당장 지켜주지 않겠다며 가장 치사한 협박의 칼을 겨눴습니다. 즉,
이번 미국의 한국 압박에는 명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명분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허탈함에 다시금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짓눌려 있더군요. 반도체 관세 카드가 우리의 나스닥 시장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처참하게 실패한 직후 해리슨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압박 전략은 우리가 의도한 압박 역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기 발등에 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관료제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표현으로 포장한 셈이었죠. 하지만 브릭스 부조정과는 이미 새로운 전략을 장전해 온 상태였습니다. 반도체 의존도는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당장의 협상 지렛대는 결국 지정학에서 나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8km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13,000문의 장사정포를 수도에 겨누고 있죠. 미군의 해구산과 28,000명의 인계철선이 없다면 한국은 물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지렛대는 경제가 아니라 그들의 실존적 공포입니다. 저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가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밤새 분류된 기밀 조달 파일에서 눈을 뗀 국방산업정책국 소속 경제학자인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의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누군가의 아침이 곧 박살날 것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빌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를 내리꽂았죠. 한국이 북한을 무서워한다고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국은 현재 세계 3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소. 브릭스가 즉각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스케스 박사는 대답 대신 묵직한 조달 요약본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10년 전의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정말 답답하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보세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5년 동안 정확히 3배가 뛰었습니다. 2022년에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 서명된 계약과 협상 중인 물량을 합치면 2030년에는 연간 300억 달러를 가볍게 넘깁니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자리를 두고 러시아와 직접 경쟁하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브릭스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고 두 번째 장을 읽더니 서류를 처음 집어들었던 각도와는 아주 약간 다른 각도로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그 미세한 변화가 그가 어떻게 반박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고민할 때 나오는 버릇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은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서명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패키지만 150억 달러 이상,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터진 수십억 달러의 K9 계약, 심지어 인도에는 라이선스 생산 라인까지 깔아주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찍어내는 산업 역량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릭스가 불과 90초 전에 꺼냈던 실존적 공포라는 단어를 속으로 읊어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브릭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논리를 비틀어 다시 세우더군요. 수출을 잘하는 것과 반도 방어력은 별개의 문제요. 한국이 파는 건 유럽이나 중동에 맞춰진 범용 무기들이지. 하지만 한반도는 다릅니다. 산악지형, 땅굴 네트워크, 화학무기, 수십 년간 비대칭 전력을 깎아온 100만 명의 북한군 앞에서는 우리 미군의 억지력 없이 한국 스스로 버틸 수 없소. 그때 줄곧 회의실 벽면 쪽 좌석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박재원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연락장교이자 제 카운트파트로 참관인 신분으로 이곳 회의에 참석했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후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가 마치 날씨를 얘기하듯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축해왔는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억지력 아래에서만 생존하도록 군대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딱 4문장이었습니다. 변명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평온한 권유에 가까웠죠. 해리슨 국장의 펜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곧바로 바스케스 박사가 동맹국 방어 능력 평가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독립적인 군사평가 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은 북한의 선제 공격이 발생할 시
정확히 24시간 이내에 북한의 공격 역량을 복구 불가능한 석기시대 수준으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브릭스의 인매가 굳어졌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죠.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팔린 K9 자주포 1개, 대대는 미국제 동급 자주포가 20분 동안 쏟아부을 포탄을 단 4분 만에 북한군 진지에 때려 박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AI 타겟팅이 결합되어 있어 기동 중인 표적에 대한 승무원 대응 시간이 나토 표준인 8초에서 3초 미만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초입니다. 부조정관님, 저는 제 노트에 3초 미만이라고 적어두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군 병사가 타겟을 확인하고 조준하는 사이에 한국군 전차는 이미 포탄을 명중시키고 다음 타겟으로 포탑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종속된 클라이언트 국가라는 우리의 오만한 프레임이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과에 브릭스는 더 이상 입을 열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브릭스는 이대로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으며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밀어붙이던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만회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략 억지력, 바로 핵이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쳐도 전략 비대칭 전력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요. 브릭스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에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몇 달 전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 주시긴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선심을 쓴 거지. 그러나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원잠을 제로에서부터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잠수함 원자로 설계부터 농축, 우라늄 공급망까지 우리 해군 엔지니어들에게 목을 매달 수밖에 없소.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진짜 목줄은 향후 10년간 우리가 꽉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미국 앞에서 빌빌 기는 것밖에 별 수가 있겠소? 그의 논리는 우리 국방부 내에서 꽤 널리 퍼져 있던 정설이었습니다. 핵미사일 하나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어떻게 뚝딱 원자력, 잠수함을 진수시키겠느냐는 지극히 미국 중심적인 오만이었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가한 것도 아마 한국이 그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저 희망 고문을 하며 개목줄 잡듯 한국을 미국의 발 아래에 잡아두기 위함이라는 것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두를 완전히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조정관님, 지금 당장 어제 새벽 한국 옥포 조선소에서 촬영된 군사 위성 열적외선 스캐닝 자료를 보시죠. 바스케스 박사가 자비 없이 브릭스의 말을 끊더군요. 그녀가 화면에 띄운 위성사진에는 거대한 잠수함, 건조동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여론 데이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0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원자로 임계 도달 테스트를 사실상 끝냈습니다. 현재 4,000톤급 잠수함 선체 내부에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가 완벽하게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브릭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방금 핵미사일 하나 안 만들어 본 나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우리 버지니아급 원잠은 선체 용접하고 배관 연결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 따위가 고작 몇 달 만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쑤셔넣고 가동을 했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이나 하단 말이오. 그것도 한국 같은 근본 없는 국가가. 바스케스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진화된 기형적인 기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새로운 데이터 시트들을 카드패처럼 펼쳤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만 없을 뿐 UAE의 바라카 원전을 3개, 최단 기간에 지어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민수용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원자력의 원자도 모르는 기술 약소국 취급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이요. 한국은 동시에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상선 및 특수선 건조 기술력을 가졌고 세계 1위의 배터리 제어 기술을 가졌죠. 그들은 이미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수직 발사관에서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선체 플랫폼을 진작에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바보같이 코웃음 칠 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있었던 겁니다. 잠수함 선체는 이미 완벽했고 독자 개발한 극소형 모듈 원전 기술은 책상 위에 있었죠.
모두 한국에 속은 겁니다. 저는 스크린 속 여러 데이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10년 넘게 끙끙댈 거라며 15년짜리 방학 숙제를 던져주며 생색을 냈는데 그들은 이미 모든 답안지를 써놓고 우리가 제출 승인 도장을 찍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미리 깎아둔 퍼즐 조각을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한 셈이었죠.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엿먹이며 세상 오만하던 그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북한과의 전략적 균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바스케스 박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원자로를 달았으니 산소가 필요 없고 무한한 수중 자막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원잠 세척이 동해와 서해 깊은 바다 밑바닥에 교대로 상시 매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는 그 즉시 북한의 레이더망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전에 바다 밑바닥에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솟구쳐 올라 북한의 지휘 벙커와 핵시설을 사전 타격해버립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브릭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요. 이제 북한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이나 미국의 해구산 따위는 이제 한국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도 북한을 독자적으로,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완성된 전략 자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브릭스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장 무거운 사슬마저 사실은 종이로 만든 모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상황은 따로 있었죠. 바스케스 박사가 다음 파일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데이터를 꺼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더 기묘해졌거든요. 몇 달 전 회의에서 브릭스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의 F-35 코스프레라고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볍게 웃어넘겼죠. 하지만 지금 바스케스 박사가 띄운 숫자는 그 누구도 웃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은 이제 미국조차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요? 적어도 10년 전에는 그 논리가 통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무기가 미국의 방산 파일을 완전히 뺏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KF-21의 기당 단가는 약 6,500만 달러입니다. 반면 우리의 F-35A는 8천만에서 1억 1천만 달러 사이죠. 성능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나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작전 프로필에서는 F-35와 사실상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발 기간은 어떨까요? 한국은 프로그램 승인부터 첫 비행까지 대략 6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우리의 F-35 프로그램은 20년이 넘게 걸렸고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1,650억 달러나 초과했으며 실전 배치된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소프트웨어 버그를 패치하느라 쩔쩔매고 있죠. 현재 인도네시아가 48기를 선주문했고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막대한 국방 예산을 굴리는 국가들이 도입을 저울질 중입니다. 이 나라들은 절대 판매자가 불쌍해서 무기를 사주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미국의 F-35를 나란히 두고 성능과 가성비를 냉정하게 평가한 뒤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브릭스의 표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은 쓸모없는 동맹국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는 이제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때 또다시 긴급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주니어 분석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서버 클러스터에서 다중 노드에 걸쳐 비정상적인 암호화 데이터 동시다발 전송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보 작전이거나 역감시 프로토콜 가동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브릭스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내내 입을 닫고 있던 마커스조차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수상한 짓거리를 잡아냈다는 흥분감이 일순간 방안을 감돌았죠. 저는 모니터의 트래픽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확장자 헤더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니어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모니터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입니다. 뭐라고? 브릭스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된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대한 원격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에 배치된 모든 장비에 동시다발적으로 패치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부대 운영 중단 시간은 0초로 보고되었습니다. 주니어 분석관은 일어날 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브릭스는 텅 빈 커피잔을 집어들더니 커피가 없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잔의 바닥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미군의 F-35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체를 정비창으로 물리적으로 끌고 와서 몇 달씩 매달려야 했고, 한 번은 타겟팅 버그를 잡겠다고 패치를 깔았다가 내비게이션 에러가 터지는 바람에 비행대대 전체가 3주 동안 이륙조차 못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 뿌려진 무기의 시스템을 그저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 하룻밤 만에 단 1초의 셧다운도 없이 무선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괜히 전 세계가 이젠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죠. 미국은 별의별 핑계를 대며 업데이트 하나에 1년 이상을 질질 끌지만 한국은 1초 만에 자동으로 해주는데 도대체 미국제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오후 회의가 재개되자 진행 요원들이 새로운 정보 요약본을 각자의 자리에 뒷면이 위로 오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다 같이 동시에 읽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문서를 뒤집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록히드 마틴의 든든한 물주이자 미제 무기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긁어대던 오일 머니의 핵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대공 방어망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자랑인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을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의리? 그런 건 계산이 철저한 중동 국가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레이더 포착 후 요격 미사일 발사 승인까지 약 90초가 걸립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잔인하리만치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은 발사까지 4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상황에서 90초와 40초의 차이는 요격이 가장 어려운 종말 단계에서 막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중간 비행 단계에서 부숴버릴 것인가를 가르는 절대적인 격차입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미국 기술의 뼈아픈 약점도 자비 없이 후려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1990년대 설계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땜질하듯 업그레이드해 왔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다중표적 동시, 교전과 극단적인 사막의 클러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AI 기반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달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ITAR의 지긋지긋한 수출 승인 절차 때문에 1년 반씩 기다려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절반의 가격으로 제때 물건을 가져다 주었죠. 압권은 실제 이란과의 무력 충돌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미제 패트리어트를 2선으로 물리고 한국제 대공망을 1선 주력 방어막으로 가동했습니다.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일 머니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통제 패널을 선택한 겁니다. 브릭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역사상 유례없는 실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 반면에 한국은 근본도 없는 국가답게 제대로 된 실전 기록도 없잖소. 바스케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산 시스템의 지갑을 열었죠. 이건 반박이 아니라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증명도 안 된 한국 무기였는데 그렇게나 계산이 빠른 장사꾼 산유국들이 미제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거였으니까요. 브릭스는 무언가를 노트에 꾹꾹 눌러 적었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적든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등장한 방첩 보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경악스러웠죠.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기에 충분했거든요. 동맹국들의 기술 절취 시도 현황입니다. 진행 요원이 헛기침을 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적성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제 무기를 샀쓰던 서방의 최우방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의 한 방산업체가 상업용 부품으로 위장해 K9 자주포의 핵심인 포신,
냉각 시스템 스펙을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 제3국 브로커를 통해 K2 전차의 AI 사격 통제 소스 코드를 해킹하려던 시도. 저는 보고서를 2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이건 방첩 부서에서 처리할 보안 문제일 뿐 조달 정책의 실패가 아니오. 브릭스가 억지로 평가절하하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48시간 내내 거의 입을 닫고 있던 마커스 윌슨이 서류철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을 훔치려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자기들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조차 없으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 기술을 훔치기 위해 역설계를 했어.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야. 서유럽 유명한 방산 회사들이 죄다 한국 기술을 훔치려고 혈안이 들어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 말이야. 도대체 이 나라는 정체가 뭐란 말이야. 이틀 동안 마커스가 뱉은 말 중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브릭스는 그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에 관한 세계 각국의 실전 배치 리포트가 직접 짜맞췄습니다. 섭씨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극지방의 노르웨이. 기존에 쓰던 서방제 자주포는 유압 시스템이 얼어터져 난방 텐트 안에서 정비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K9은 혹한의 야외에서 시동을 켠 지 3분 만에 사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고장률은 0%였죠. 봄철 해빙기마다 땅이 거대한 진흙늪으로 변해버리는 폴란드의 동부 전선. 육중한 나토 표준 서방 전차들이 뻘밭에 갇혀 허우적댈 때 독창적인 서스펜션과 접지압 설계가 적용된 한국의 K2 흑표는 아무런 기동력 저하 없이 진흙탕을 돌파했습니다. UAE의 천궁 배터리는 12번의 실전 교전에서 12번 모두 표적을 박살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작전 구역의 패트리어트는 교전 승인 과정에서만 3번의 소프트웨어 지연이 보고되었죠. 바스케스 박사는 어떤 과장이나 감탄사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서류들을 주섬주섬 챙기며 방어적인 자세로 오그라들던 브릭스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특정 지역의 단편적인 성과만 가지고 글로벌 조달 정책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소. 그러나 그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죠. 회의실에는 그저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인정해버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자들의 서늘하고 비참한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황급히 해산되었습니다. 언제나 회의실을 가장 마지막에 떠나며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던 브릭스는 오늘따라 빈 커피잔이 채워지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죠. 마커스는 파일 덮개를 조용히 닫더니 복도로 걸어 나오는 내내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그가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불쑥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미국산 교과서를 쓰거든. 거기 군사기술 챕터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딱 반 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저는 텅 빈 비상계단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서늘한 계단에서 저는 조달 요약본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동맹선호 구조와 불일치함. 서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열거나 과시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초청하지 않은 테이블에 앉겠다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십 년간 묵묵히 지독할 정도로 완벽하게 칼을 벼려왔던 겁니다. 마침내 워싱턴이 서울을 필요로 하는 크기가 서울이 워싱턴을 필요로 하는 크기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어제 들었던 반도체 기술의 10년 격차가 떠올랐습니다. 발사 승인까지 90초 대 40초, 영하 40도의 극한을 뚫고 3분 만에 불을 뿜는 화포, 8초를 3초 미만으로 단축해버린 AI 사격 통제망. 브리핑의 어떤 보고서도 이 숫자들을 하나로 연결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제 머릿속에서 이 파편화된 숫자들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그림은 뼛속까지 시릴 만큼 불편하고 두려운 진실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브릭스는 놀라운 정보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일본이라는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의 방어적인 태도는 간대없고 어떻게든 자신이 딛고 설 새로운 집안을 찾아낸 듯 책상을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칠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조약 동맹국입니다. 심해 항구와 정유시설, 고도화된 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해양 국가죠.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처럼 워싱턴에 카드를 두고 건방지게 배짱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단일 노드에 의존해왔을 뿐 한국의 지리적 군수 역할은 일본을 통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브릭스의 시선이 방 안에 모두를 향하는 대신 해리슨 국장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전체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논리가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걸 상사에게 증명하려 애쓰고 있을 뿐이었죠. 국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녀석의 완벽한 반박이었죠.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허브입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시아 전구로 향하는 미군 전체 군수물자의 30%가 이 부산항을 통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국행 화물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는 미군 물자 전체의 30%입니다. 요코하마나 오사카로 돌리면 되잖소. 브릭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항만은 민간 상업 트래픽으로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 체계상 민간 트래픽을 강제로 밀어내고 미군 군수품을 우선 하역하려면 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72시간이 소요되죠. 대체 어느 전쟁통에 항구 하나 쓰자고 남의 나라 의회 토론을 72시간이나 기다리고 앉아있습니까?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브릭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산항은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군 군수물자의 야간 하역과 최우선 배정을 24시간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건 한국이 오직 미국을 상대로만 허락하는 특혜입니다. 다른 국가들에겐 얄짤도 없지만 한국은 오직 미국이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대가 없는 혜택을 베풀고 있는 거죠. 또 일본 항구는 한국 항구와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일본의 모든 군사 사용 가능, 항구를 다 합쳐도 부산항 하나가 처리하는 미군 물동량의 3분의 1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본 항만의 부산항 수준의 인프라를 새로 깔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좋기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한국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막대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겠죠.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이 정도로 중요한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정도라면 미국은 한국 없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중국에 그대로 먹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죠. 그건 오전 두 번째 안건이었던 에너지 의존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미 제7함대의 작전 지속 능력은 한국의 정유 단지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투를 지속할 수 없어요. 중국을 압도한다고요? 한국 없이는 꿈 깨셔야 할 겁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화면에 울산, 온산, 여수의 거대한 정유복합 단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정제 능력, 항공유와 해군용 특수 연료를 생산하자마자 곧바로 해군, 보급선에 엄청난 압력으로 펌핑할 수 있는 전용 수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미 해군이 연료를 요청하면 한국은 단일 연락망을 통해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갑판 위로 연료를 꽂아줍니다. 이게 가능한 국가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일본도 정유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 될 일이지. 브릭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정유시설은 철저하게 자국 내 민간 소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해군 보급선에 신속하게 연료를 주입할 대규모 수출 터미널 인프라 자체가 부족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평시 기준으로 미 해군이 일본 측에 연료를 요청해서 공급받기까지 평균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돈을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비상사태가 터지면 일본도 헌법적 제약을 유예하고 알아서 움직이겠죠. 브릭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상 일본이 동맹국의 군수 지원을 위해 헌법적 제약을 유예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바스케스 박사의 질문에 회의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릭스는 헛기침을 하며 펜을 만지작거릴 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국가안보국 인프라 분석팀이 들어와 물리적인 지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턱하니 펼쳤습니다. 모니터로 띄우는 것조차 보안상 허락되지 않는 물건이었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광케이블망이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해저, 데이터 트래픽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혈관들이었죠. 미국 금융시장의 결제 데이터, 국방부의 암호화 통신, 상업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처리하는 최고 용량의 태평양 횡단 라인 중 상당수가 한국의 연안 기지국으로 상륙합니다. 분석팀 직원이 지도 위 특정 지점들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전체 트래픽의 25% 이상이 한국이 통제하는 노드를 거칩니다. 한국이 최첨단 인프라를 깔아둔 덕분에 지연 시간이 밀리초 단위로 단축되었고 1초에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월스트리트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이나 국방부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이 루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겁니다. 만약 한국이 협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리슨 국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다른 태평양 기지국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데만 2년에서 3년의 추가 케이블 부설 공사가 필요하고 수백억 달러가 박살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환기간 동안 통신 속도는 최대 60%까지 저하됩니다. 저는 속도 60% 저하가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나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명령 하달에 미칠 영향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스템 붕괴 수준이었습니다. 브릭스는 지도를 보며 더 이상 일본을 대안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자 마침내 해리슨 국장을 통해 정책 옵션 페이퍼 하나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가장 치졸하지만 가장 강력해 보이는 미국의 마지막 카드, 바로 위성정보 지원 중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 위성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다시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위성 자산 덕분입니다. 우리가 위성 정보 제공을 끊겠다고 위협하면 그들도 실존적인 정보 블라인드 상태에 빠질 겁니다. 이 카드까지 꺼낸다면 국제적인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을 거스르려고 하는 건방진 한국놈들을 굴복시키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야 그 정도 질타쯤은 감수할 수 있죠. 그러자 바스케스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슬라이드 딱 한 장을 띄우더군요. 문서를 뒤적일 필요조차 없다는 압도적인 자신감이었어요. 한국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망 가동 현황입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위성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구를 90분 이내에 재방문 주기로 스캐닝하고 있습니다. 전술 차량과 항공기 무장 상태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무서운 해상도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지연 시간입니다. 위성이 이미지를 촬영해 지상기지국을 거쳐 한국군 지휘부의 모니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 3초 미만입니다. 물론 위성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국의 나와바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성 기술력은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큼은 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준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3초라니. 저는 미 정보 당국이 태평양 사령관에게 위성 이미지를 보고하기까지 거치는 그 지긋지긋한 보안 인가와 정보 처리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가 브릭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 자산의 움직임이나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를 퍼다준 건 다름 아닌 한국 측이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의 엄청난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작전 정보에 핵심적으로 통합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한 거지,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한 게 아닙니다. 더 재밌는 건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였죠. 그들은 동맹국 미국을 무상으로 도와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 다층 정보망의 수많은 컴포넌트 중 하나일 뿐이요. 브릭스가 절망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연 시간이 3초밖에 안 되는 가장 절대적인 컴포넌트죠. 우리 쪽 컴포넌트는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바스케스 박사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 헛발질인지 증명되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위성 지원 중단 카드가 외교 100채널을 통해 서울로 흘러 들어간 직후 한국 측에서 연합사로 매우 사무적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지상 릴레이 기지국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전기 유지 보수 창구 가동.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였지만 이건 명백한 한국의 보복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시간 동안 미 태평양 사령부로 넘어오던 한국의 실시간 위성 데이터 피드가 끊겼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먼 것은 아니었지만 동중국해를 감시하던 가장 날카롭고 빠른 눈이 감긴 셈이었죠. 그리고 그 4시간의 공백 동안 동중국해의 중국 해군 자산들이 대대적인 기동 재배치를 실행했습니다. 도발은 아니었지만 미 태평양 사령부의 상황, 인식 지도를 순식간에 72시간 전에 낡은 쓰레기 데이터로 만들어버리기엔 충분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가 끝난 직후 한국 측은 평소처럼 정상 채널을 통해 해당 시간 동안 자신들의 위성이 찍어둔 중국의 기동, 재배치 고해상도 이미지를 우리 측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단 1초도 눈을 감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후 제 단말기로 태평양 사령부의 상황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한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만 했어요. 해당 공백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시망을 제공한 것은 한국의 위성 자산이 유일했음. 저는 한국이 넘겨준 그 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3초 간격으로 찍힌 타임스탬프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단 한순간의 틈도 없이 지독하리만치 차분하고 정밀하게 동아시아를 꿰뚫어보고 있는 그 시선. 그 순간, 오래전 베트남전 참전 후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아버지가 무심코 던지셨던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참 단단해 보였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단단함이 그저 가난 속에서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는 생존력 따위를 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3초 단위로 찍힌 이 무결점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며 저는 그 단단함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깎고 다듬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콘크리트처럼 부어버리는 지독한 축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았던 것은 아마도 훗날 이 나라가 도달하게 될 어떤 경지에 대한 본능적인 직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에 조용히 서류를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국장은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죠. 서울의 현장 평가단을 파견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한국 민간 사회의 동요 수준을 파악하고 현재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찌를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압박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켈러, 자네가 팀을 이끌도록 해. 그리고 국장의 시선이 벽면 쪽에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박재원 대령을 향했습니다. 박 대령, 자네가 연락관으로서 평가단에 동행해 주었으면 하네. 지금껏 회의실의 병풍처럼 취급받던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장의 지시를 들으며 박 대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압박 지점을 찾아내라. 워싱턴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면서 솔직히 제가 그곳에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걷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3초 간격으로 치밀하게 이어지던 그 무결점의 한국 위성, 이미지, 프레임만이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남아서 번뜩이고 있었죠. 그리고 비행기 내부에서 저는 해리슨 국장이 제게 비밀스럽게 건넨 문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하고 비릿한 종류의 통보였어요. 워싱턴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팽창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견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백채널 신호, 즉 한국이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기어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포위망 자체를 미국이 직접 풀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도체, 군대 철수, 일본 대한, 위성망 차단까지 모든 카드가 막히자 급기야 동맹국의 목에 칼을 들이밀기 위해 적국의 목줄을 풀어주겠다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지렛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중국 해군이 숨통을 트면 서울은 버틸 재간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며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출발 전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 놓인 한국 사회에 분명 민간 차원의 극심한 불안감과 동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공항의 풍경은 경악스러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활기참이 아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수만 명의 인파가 어떤 마찰이나 지연도 없이 물 흐르듯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인프라가 뿜어내는 숨막히는 기능적 완벽함은 불안에 떠는 나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군요. 제가 짐을 실으며 무심코 던졌습니다. 박 대령이 운전석 문을 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이전부터 원래 늘 이랬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일상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 대한 은유인지 헷갈렸지만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며 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프라 점검에 앞서 박 대령은 저를 서울의 한 거대 환승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플랫폼은 일반적인 미국 도시의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 3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선로와 승강장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육중한 스크린도어는 폭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방폭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환기 샤프트는 단순한 공기 순환을 넘어 화학전 대비 양압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듯 보였고 벽면에는 일반적인 환승 안내가 아닌 묘한 색상의 2차 대피로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주변을 힐끗거리다 박 대령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이 시설은 민간 역사를 위장한 특수군사 벙커나 지휘 통제소 용도로 설계된 것 같군요. 박 대령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보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하철역입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주요역이 다 이런 표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벽면의 유도선은 민방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통로고 환기구는 비상시 양압 여과 모드로 전원됩니다. 이 깊이 역시 일반적인 지상 재래식 포격의 유효 타격 범위를 벗어나도록 의도된 겁니다. 이게 지하철이라고요? 제가 얼빠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국가방공호이기도 하죠.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쥐고 옷깃을 매만지며 방금 전 제 호들갑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제 딴에는 예리한 군사 분석가처럼 굴었지만 결국 저는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한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에 압도당해 혼자 헛다리를 짚은 셈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저의 당혹감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승강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민망함은 곧 더 깊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9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망 전체가 그 자체로 완벽한 방공호였습니다. 유지보수 공간인 줄 알았던 곳에는 거대한 비상식량 캐시가 통합되어 있었고 역내 비치된 의료키트의 규모는 민간 응급처치 수준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이 발동되면 현장 역장의 판단 따위는 필요 없이 중앙 통제소의 단일 스위치 하나로 이 거대한 지하 도시 전체가 완벽한 요새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상대피 매뉴얼이 떠올랐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시민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팸플릿이나 나눠주고 절반은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우리의 허술한 종이 쪼가리 계획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900만 명의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어디로 도망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 걷는 그 길이 이미 가장 완벽한 방공호였으니까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때마침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도시를 갈랐습니다. 저는 미리 일정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길거리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멈추었습니다. 혼비백산 뛰어다니는 사람도 어리둥절하게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건너편 카페 사장님은 익숙한 동작으로 출입문을 잠그고는 팻말을 건 뒤 건물 외벽에 설치된 패널로 다가가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민방위 공급망 네트워크에 자신의 재고를 로깅하는 절차였습니다. 옆 건물 로비 유리창 너머로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정된 구역에 모여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1분 뒤 통제 해제 사이렌이 울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도시는 다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에 4번 합니다. 박 대령이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카페 사장님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해왔던 일이죠. 그의 아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미국의 휴대폰 긴급 재난 문자를 무심히 스와이프해서 지워버리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비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뻗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는 브리핑에서만 읽었던 비상활주로 구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간 도로에 있어야 할 요철이나 팽창 조인트는 온데간데 없고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무식할 정도로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 구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사시 중앙분리대를 치우고 공군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미만입니다. 박 대령의 설명에 저는 머릿속으로 지독한 산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고속도로만 곳곳에 이런 예비 활주로가 깔려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이 선제 타격으로 한국의 공군 기지들을 박살낸다 해도 한국의 항공 전력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전투기를 띄울 테니까요. 창밖으로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모든 아파트는 방폭코어와 지하 방공호, 비상,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움직이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전력이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설명할지 정리하는 침묵이었죠. 다층 방공망이 고도별로 요격에 들어갈 겁니다. 동시에 해안선 전역의 하드닝된 지점에 분산 배치된 AI 타겟팅, 지대함, 미사일 포대들이 중국 해군을 수장시키겠죠. 그 사이 현역 60만 명에 더해 매년 실전 훈련을 받는 30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켈러. 우리가 경제를 굴리고 물류를 이동시키는 이 모든 민간 인프라가 군사, 자산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군사기지만 타격해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전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다 가는 공격자, 역시 내장이 찔려 죽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수학적 계산을 강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략은 보통 약한 국가들이 사용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방산 기술력도 최고 수준인 국가였어요. 이런 작지만 거대한 국가가 고슴도치 전략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한국을 막을 국가는 단 하나도 없을 게 분명했죠. 당연히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국을 칠 때 계산해야 할 변수들, 해안포대, 예비군, 고속도로 활주로, 지하 요새, 11분 만에 도시를 비우는 시민들을 떠올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중국 해군의 기동 재배치와 그것을 3초 단위로 꿰뚫어보며 침묵하던 한국의 정찰, 위성 데이터가 소름 끼치게 겹쳐졌어요. 중국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 대령이 앞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찔러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렸다간 자신들도 싹 다 죽거든요. 14억 인구 전부 말입니다. 오후 무렵 들른 평범한 편의점에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기저의 힘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20살 남짓한 알바생이 냉장 쇼케이스 앞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품이 아니라 비상시 의료품 보관을 위해 듀얼 레이팅으로 설계된 냉장고 안에 민방위, 지정할 당 물품들을 체크하는 중이었죠. 박 대령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 청년은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물자 재고 맞추는 거예요. 점장님이 처음 올 때 다 알려주셨거든요. 한 8분이면 끝나요. 미국의 전략 비축 물자는 연방 창고에 박혀 있어 위기시 도심으로 뿌려지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국 4만 개의 편의점이 이미 완벽한 말단 보급소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마주친 가방을 든 군복 차림의 남자들을 보며 박 대령이 동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예비군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평범한 회계사, 엔지니어, 회사원인 그들이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 총을 쥘 수 있는 실전 병력이라는 사실. 아까 보았던 카페 사장님은 벌써 패널을 닫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시민이 완벽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직조된 사회. 해질녘 도착한 부산항의 부두에서는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와
탄약 컨테이너들이 상업용 화물선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무기들을 다루는 중년의 항만 노동자들의 몸놀림에는 과장된 긴장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목적지로 물건을 보내야 한다는 묵묵한 책임감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마에 땀을 닦던 한 노동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전쟁의 그림자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워하는 걸 멈추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크레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갈 K9 자주포의 궤도를 30%의 미군 군수품을 소화하는 이 항구를 협박 앞에서도 48시간을 침묵했던 청와대를 그리고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한 저 노동자의 구분 등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국인 노동자의 구분 등에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국토가 짓밟혔던 이 나라의 가혹한 피해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과 파괴 속에서 한국인들이 뼈에 새긴 진리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자신들의 후손들이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게 두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기.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핏줄과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똘똘 뭉쳤고 일상의 모든 것을 무기이자 완벽한 방패로 깎아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혹했던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지금의 한국을 실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요새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자각이 흘러내렸습니다.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본토가 타국의 군합 아래 무참히 짓밟히거나 유린당해 본 적 없는 우리 미국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 땅에 진짜 전쟁이라는 충격이 떨어진다면 평범한 일상 자체가 거대한 방어 기제로 치환되는 이 무서운 나라와 달리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고 아무런 실전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그 압도적인 혼란과 패닉 속에서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시스템 하나 없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진짜 실전이 벌어졌을 때 살아남는 쪽은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워싱턴이 아니라 숨 쉬듯 실전을 준비해 온 서울일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의 진짜 의미가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관통했습니다. 아버지가 1970년대의 가난한 한국에서 보셨던 그 단단함. 그것은 그저 시련을 견뎌내는 독한 맷집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역의 심도부터 고속도로의 두께, 편의점의 냉장고, 그리고 저 노동자의 투박한 손끝에 이르기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국가 전체를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엮어낸 설계된 단단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세기도 전에 아직 골조만 올라가던 이 나라의 완성된 미래를 본능적으로 직감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보셨던 그 거대한 구조물의 완성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 대령이었습니다. 늘 상황 설명만 하던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제 아버지는 군에 계셨습니다. 미군이 죽었고 48시간 동안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몰랐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끝까지 옆에 남아 함께 참호를 지켜주었던 미군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국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셨습니다. 박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망치지 않고 남았던 미군들은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신들이 진짜 무엇의 일부인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남기를 선택했던 것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의 그 조용한 고백은 워싱턴의 모든 오만을 박살내는 가장 치명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었으니 그들이 빚을 진 것이라는 오만. 하지만 진실은 떠나지 않고 남았던 이들조차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스스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성들과 잠수함, 방공호와 요새화된 도시를 가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성공의 결과물 그 자체였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찬란한 성공작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이려 했던 셈입니다.
바다 위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야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랩톱을 올려두고 현장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옆자리에 박 대령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안감과 압박 지점을 찾아오라는 공식 임무에 대한 제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압박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약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미친 국가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시민들을 통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군 철수라는 변수가 만들어낼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은 방공호였고 고속도로는 활주로였으며 편의점은 보급소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병사였고 부두의 노동자는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전송한다는 것은 브릭스를 비롯한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며칠 밤낮으로 떠들어대던 모든 지렛대가 완벽한 헛소리였음을 미국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로 영구히 인증하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태평양에 짙은 어둠이 무겁고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해리슨 국장 집무실. 제가 책상 위에 올려둔 보고서의 실물 인쇄본을 국장은 이미 화면으로 다 읽었음이 분명한 눈빛으로 툭툭 치더군요. 지난 4일간의 회의를 통틀어 국장이 서류나 스크린이 아닌 저라는 사람의 눈을 이토록 똑바로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군. 네, 그럴 줄 알았어. 국장의 짧은 한마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데스크 위에 명패를 한번 쓸어내리더니 평소에 억양 없는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내 첫 부임지가 1989년 한국이었네. 내가 26살 때였지. 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서울에서 본 것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밑바닥부터 짓고 있었어. 단지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국장은 제 보고서를 집어 기밀문서 결제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감상도 필요 없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오며 저는 잠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부산항의 그 노동자, 1976년에 48시간을 회고하던 박 대령의 아버지, 3초마다 지독하게 동아시아를 꿰뚫어 보던 위성의 프레임들, 그리고 반세기 전 아버지가 보셨던 그 단단함. 완성되지 않은 기틀 속에서 완성된 미래를 알아보는 것은 다 지어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희귀한 통찰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진실은 더 이상 제 안에서 요동치지 않고 제 일부가 되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